새벽 안개가 관아 마당을 낮게 덮고 있던 날, 포졸들의 창끝 앞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호환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 뒤로 물러섰지만 호랑이는 누구도 덮치지 않았고 관아 마당 한가운데 놓인 낮은 상 위에 녹슨 쇠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또 이도겸은 창을 더 높이 들라는 명 대신 호랑이의 앞발을 살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상처가 아물어 남은 흉터와 색이 바랜 붉은 천 조각이 희미하게 감겨 있었습니다. 그 천은 산짐승에게 묶인 흔한 노끈이 아니었습니다. 낡고 해졌지만 홀레 치마 끝단에서 잘려나온 듯한 붉은 결이 남아 있었고 안쪽 매듭은 사람의 손으로 오래전에 묶은 방식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호랑이의 이빨보다 그 붉은 끈을 더 두려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끈을 본 늙은 향리 하나가 10년 전 쫓겨난 며느리 윤서련의 이름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서련은 강씨 집안 쌀 창고를 열었다는 누명을 쓰고 눈보라 속으로 쫓겨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입고 있던 붉은 홀레 치마는 산길에서 찢겼고 이후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제대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치마 조각과 닮은 천이 호랑이 앞발에 남아 관아 마당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이도겸은 호랑이를 보훈하러 온 신령한 짐승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앞발의 상처와 쇠덧, 붉은 천, 그리고 10년 전 사라진 세곡 장부가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났다고 보았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호랑이가 마을에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묻어둔 죄가 산에서 내려온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호랑이 앞발의 붉은 끈은 이미 여러 해바람과 눈을 맞은 듯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의 끝부분에는 여전히 홀레복에 쓰이던 붉은 물감의 깊은 빛이 남아 있었고 매듭 안쪽에는 바늘땀처럼 촘촘한 실의 방향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또 이도겸은 그 천을 억지로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랑이가 흥분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고 포졸들에게 창끝을 낮추게 한 뒤 쇠덧 위에 남은 붉은 섬유와 앞발의 천 조각을 따로 살폈습니다. 호랑이는 마치 그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고 있는 짐승처럼 낮은 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두려워했지만 이도겸은 두려움보다 이상함을 먼저 읽었습니다. 짐승이 사람을 해치러 내려왔다면 가장 붐비는 관아 마당에서 가만히 서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호랑이의 눈은 사람들을 향하지 않고 녹슨 쇠덧과 낡은 장부 꾸러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부는 전날 산길 숯가마 근처에서 발견된 세곡 장부였고 가장자리는 불에 그을려 있었지만 몇몇 표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호랑이 앞발의 상처가 오래전 쇠덫에 깊게 물린 흔적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상처는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 다친 다리를 오래전 천으로 묶어 살리려 했던 흔적도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관아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던 노파가 서련이 쫓겨난 밤 산길로 올라갔다는 말을 떠올렸습니다. 서련은 시댁에서 쫓겨난 뒤 산속에서 죽었을 것이라는 소문만 남았지만 누군가는 그녀가 한동안 산기슭 작은 움막에서 살아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붉은 끈은 그 소문을 다시 불러내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윤서련은 강씨 집안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그 집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가난한 집 딸이 제법 운 좋은 혼사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씨 집안 안쪽에서 서련에게 주어진 자리는 며느리라기보다 늘 죄송해야 하는 사람의 자리였습니다. 남편 강문식은 집안의 세곡과 사제를 함께 관리하는 일을 맡고 있었고 시어머니 허씨 부인은 집안의 명예와 창고 열쇠를 자신의 손안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관아로 보내야 할 세곡이 창고에서 사라졌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창고 문고리에는 서련이 쓰던 비녀가 걸려 있었고 쌀가마 몇 자루가 없어졌으며 밤중에 창고 쪽을 지나간 사람을 보았다는 말이 갑자기 여러 입에서 나왔습니다. 서련은 비녀가 왜 그곳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부엌 뒤편에서 허씨 부인이 시킨 일을 하고 있었고 창고 가까이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은 설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친정에서 온 며느리가 시댁살을 훔쳤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너무 편한 결론이었습니다. 설연은 혼례 때 입었던 붉은 치마까지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뒷문으로 밀려났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훔쳤다는지도 모른 채 집 밖으로 쫓겨났고 손에 남은 것은 찢어진 치마 끝과 부러진 비녀의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날 사라진 것은 쌀가마만이 아니었습니다. 설연의 이름 며느리로 살던 자리, 억울함을 설명할 기회까지 모두 창고 문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쫓겨난 뒤에도 강씨 집안의 말만 믿었고 설연의 행방은 점점 산속의 풍문처럼 흐려졌습니다. 설연은 눈보라 속에서 산길을 헤맸습니다. 발은 얼어 감각이 무뎌졌고 혼례 치마는 진흙과 눈에 젖어 무겁게 끌렸습니다. 그녀는 시댁에서 쫓겨난 것도 억울했지만 자신을 설명할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산길 아래쪽에서 낮고 끊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꺾인 나뭇가지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반복되었고 약한 짐승이 숨을 끌어모으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연이 등불도 없이 눈길을 더듬어 내려가자 소나무 뿌리 사이에 작은 새끼 호랑이가 쇠덫에 앞발을 물린 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아직 사람을 해칠 만큼 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설연은 처음에는 물러서려 했습니다. 산 짐승을 건드리면 자신도 다칠 수 있고 어미 호랑이가 근처에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쇠덫의 이빨이 작은 앞발을 깊이 물고 있었고 새끼 호랑이는 움직일수록 더 다칠 뿐이었습니다. 설연은 자신이 쫓겨난 몸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생명을 두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덫을 억지로 뜯지 않고 먼저 주변의 눈을 치워 호랑이가 더 미끄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혼례 치마 끝을 찢어 붉은 천을 길게 만들었습니다. 치마가 찢어지는 소리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시댁의 흔적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 천은 곧 새끼 호랑이의 상처를 감싸는 끈이 되었습니다. 설연은 새끼 호랑이의 앞발을 묶을 때 손을 여러 번 멈추었습니다. 짐승이 겁에 질려 몸을 비틀 때마다 덫은 더 깊게 파고들었고 설연은 자신이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치마 끝을 길게 찢어 먼저 피가 흐르는 자리를 눌렀고 다시 덫의 가장 좁은 부분을 살펴 천천히 힘을 나누었습니다. 쇠덫은 사냥꾼이 산짐승을 잡기 위해 놓은 물건이었지만 그날 설연에게는 자신을 쫓아낸 집안의 문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빠져나가려 할수록 더 조이는 물건, 죄가 없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물리는 물건이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한동안 낮게 울다가 설연의 손이 자신을 해치려는 손이 아니라는 것을 느낀 듯 조금씩 몸에 힘을 풀었습니다. 설연은 덫을 완전히 풀고 난 뒤에도 바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붉은 천으로 상처를 단단히 묶고 주변에 남은 눈을 끌어다 피 묻은 흙을 덮었습니다. 그것은 사람 눈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고 다른 짐승이 냄새를 맡고 다가오지 못하게 하려는 본능적인 조심이기도 했습니다. 설연은 호랑이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갈 곳이 없는 몸이었고 새끼 호랑이는 산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녀는 붉은 천이 풀리지 않도록 마지막 매듭을 묶고 조금 떨어진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새끼 호랑이는 몇 번 비틀거리다 숲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설연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살려낸 것이 호랑이인지 아니면 자신 안에 아직 남아있던 사람의 마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붉은 천은 혼례의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살아남은 증거가 되었습니다. 강씨 집안에서는 설연이 사라진 뒤 사건이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집안의 쌀을 훔친 며느리를 내쫓았다고 말했고 강문식은 관아에 간단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그 고발장에는 설현의 비녀가 창고 문고리에 걸려 있었고 쌀가마가 사라졌으며 며느리가 밤중에 사라졌다는 사실만 적혔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많았습니다. 창고 문은 안쪽 열쇠로만 열 수 있었고 설현은 그 열쇠를 맡은 적이 없었습니다. 부러진 비녀는 설현이 시댁에 들어올 때 가져온 물건이 맞았지만 누군가 일부러 문고리에 걸어두기 쉬울 만큼 가벼운 물건이었습니다. 쌀가마가 사라진 자리는 창고 바닥의 먼지와 맞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쌀이 쌓여 있던 자리라면 바닥에 눌린 자국이 남아야 했지만 몇몇 자리는 애초부터 비어 있었던 것처럼 먼지가 고르게 앉아 있었습니다. 더 수상한 것은 관아 세곡 장부였습니다. 설현이 창고를 열었다는 밤 관아로 보내야 할 세곡 수량은 이미 다른 장부에서 줄어 있었습니다. 즉 쌀은 설현이 창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누군가의 손을 거쳤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을 사람들은 그런 장부를 볼 수 없었고 가난한 며느리의 말보다 강씨 집안의 말이 더 빨리 믿어졌습니다. 설현의 이름은 그날 이후 도둑 며느리로 남았습니다. 그녀가 산에서 새끼 호랑이를 살린 일은 아무도 몰랐고 그녀의 붉은 치마 끝이 왜 사라졌는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누명은 사람들의 입에서 굳어졌습니다. 10년 뒤 사또 이도겸이 처음 의심한 것도 바로 그 굳어진 말이었습니다. 강씨 집안 고발장은 너무 간단했고 설현의 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증거는 이상할 만큼 말뿐이었습니다. 비녀는 있었지만 열쇠는 없었고 쌀가마는 사라졌지만 술의 자국은 창고밖길과 맞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세곡 장부의 빈칸은 설현이 쫓겨난 밤보다 앞선 시점부터 생겨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관아 기록방에서 오래된 장부를 꺼내놓고 창고 열쇠 기록과 세곡 이동 날짜를 나란히 살폈습니다. 그러자 한 줄이 어긋났습니다. 강씨 집안에서 관아로 보내야 할 쌀이 줄어든 날과 산길 숯가마 쪽으로 밤수레가 지나간 날이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숯가마 길은 설현이 새끼 호랑이를 발견한 산길과 가까웠습니다. 이도겸은 사건을 단순히 며느리의 누명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누명이 씌워진 바로 그 밤 쌀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그 길목에는 누군가가 쇠덫을 놓았습니다. 사람을 막으려 놓은 것은 아니었지만 산짐승이 덫에 걸리면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도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덫에 걸린 자리는 우연히 선택된 곳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일부의 마지막 단서는 녹슨 쇠덫과 세곡 장부가 같은 밤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현이 도둑으로 몰린 밤 산길에서는 쌀과 덫과 붉은 치마끈이 모두 한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단서는 아직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설현이 쫓겨난 일이 집안 안의 작은 문제가 아니라 관아 세곡과 산길 장부까지 이어진 일이라는 천문을 열었습니다. 이도겸은 호랑이 출몰 사건을 산짐승의 난동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관아 창고에서 오래된 쇠덫 기록을 찾게 했습니다. 고을에서는 호랑이를 잡기 위해 산기슭 곳곳에 덫을 놓곤 했지만 관아가 허락하지 않은 덫은 몰래 놓인 것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기록 속 덫의 수와 실제 회수된 덫의 수는 맞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겨울 산길 숯가마 근처에 놓였던 쇠덫 하나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남아 있었고 그 덫을 관리한 이름 옆에는 방두석이라는 사냥꾼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방두석은 산짐승을 잘 다루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강씨 집안의 산지 관리인들과도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이도겸은 호랑이 앞발의 상처가 바로 그 시기 놓인 쇠덫과 맞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호랑이를 가까이 붙잡아 두는 것은 위험했으므로 그는 포졸들에게 창으로 몰아붙이지 말고 마당 한쪽을 비워두게 했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사람을 해치지 않았고 마당에 놓인 쇠덫과 붉은 천이 있는 자리에서만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태도는 신비한 기적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이도겸은 그것을 짐승이 기억하는 상처의 반응으로 보았습니다. 오래전 덫에 걸렸던 생명은 쇠의 냄새와 붉은 천의 감촉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2부의 시작은 호랑이를 신령으로 만들지 않는 데 있습니다. 호랑이는 말을 전하러 온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죄가 남긴 상처를 몸에 지닌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녹슨 쇠덫은 관아 창고 깊은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겉에는 흙과 녹이 단단히 붙어 있었지만 덫의 한쪽에는 작은 표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씨 집안 산지 창고에서 쓰던 표시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덫을 낮은 상 위에 놓고 세곡 장부와 창고 열쇠 기록을 함께 살폈습니다. 덫에는 붉은 천의 섬유가 아주 조금 남아 있었고 그 섬유는 호랑이 앞발에 감긴 천과 같은 결을 보였습니다. 또한 덫의 이빨 사이에는 검은 숯가루가 굳어 있었습니다. 산길 숯가마 근처에서 오래 방치된 물건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호랑이를 잡기 위해 덫을 놓은 것일 뿐이라고 둘러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덫이 놓인 시점과 장소였습니다. 쇠곡이 사라진 밤 쌀가마가 지나갔을 가능성이 큰 길목에 덫이 놓였고 그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를 설현이 발견했습니다. 만약 설현이 산길에 없었다면 그 덫은 쌀을 옮긴 사람들의 길을 가리는 장치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현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면서 호랑이를 살렸고 홀레 치마끈을 남겼습니다. 그 작은 천 조각이 10년 뒤 다시 돌아와 덫과 장부를 이어주게 된 것입니다. 이도겸은 쇠덫의 표식을 서둘러 결론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표식이 창고 열쇠와 쌀가마 표식에도 쓰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첫 증거는 늘 답이 아니라 다음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방두석은 산기슭에서 오래 살아온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의 발자국과 바람의 방향을 읽을 줄 알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필요할 때마다 찾았습니다. 이도겸이 그를 불러 쇠덫을 보이자 방두석의 눈은 덫의 표식보다 덫 이빨의 휘어진 부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이 놓은 덫일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덫의 목적은 호랑이 사냥이었습니다. 산짐승이 내려와 마을에 피해를 줄까봐 놓은 것이라는 설명은 겉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덫이 놓인 장소는 마을과 너무 멀었고 오히려 세곡 수레가 관아로 가는 큰 길을 피해 숯가마 쪽으로 돌아갈 때 지나야 하는 길목이었습니다. 이도겸은 방두석이 호랑이를 잡기 위해 덫을 놓은 것이 아니라 특정 길을 사람들에게 위험한 길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 덫을 놓았을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산길에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소문이 돌면 밤수레가 오가도 누구도 그 길을 살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방두석은 스스로 큰 죄를 꾸민 사람이라기보다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산길을 위험한 곳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강씨 집안의 창고 관리인 조갑수가 있었고 조갑수의 뒤에는 강문식이 있었습니다. 설현은 이들의 장부 흐름을 전혀 몰랐지만 그날 밤 우연히 가장 중요한 길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누명을 쓴 사람으로 만들기에 가장 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산길의 수레 자국은 오래전 일이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숯가마 근처 흙길은 비가 오면 깊이 패였고 같은 길로 무거운 수레가 여러 번 지나가면 바퀴 자국은 계절이 바뀌어도 낮은 홈처럼 남았습니다. 이도겸은 강씨 집안 창고에서 관아로 가는 정상길과 숯가마로 돌아가는 샛길의 흙을 따로 비교하게 했습니다. 정상길에는 그 시기 세곡 수레가 지나간 흔적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숯가마 쪽 샛길에 더 깊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주변에서 쌀가마를 묶던 새끼줄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설현이 호랑이를 발견한 곳도 바로 그 근처였습니다. 그녀가 쫓겨난 뒤 산길을 헤맨 일은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여인의 방황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10년 뒤 조사해 보니 설현의 발걸음은 쌀가마가 몰래 옮겨진 길과 겹쳤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죄의 길 위를 지나갔고 그 길 위에서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를 살렸습니다. 이도겸은 그곳에서 붉은 천섬유와 숯가루가 함께 남은 돌틈을 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모든 흔적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작은 흔적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깊은 바퀴 자국, 숯가루, 쇠덫, 붉은 천, 쌀가마줄 조각은 모두 설현이 도둑이 아니라 목격자에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본 것을 말하지 못한 것은 그녀가 몰랐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애초에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갑수는 강씨 집안의 창고를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쌀가마의 수량을 적고 창고 열쇠를 보관하고 관하로 갈 세곡을 맞추는 일을 맡았습니다. 설현이 쫓겨난 뒤에도 그는 오랫동안 집안의 신임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도겸이 조갑수의 열쇠 꾸러미를 확인하자 그 안에는 강씨 집안 쌀 창고 열쇠와 닮았지만 관하 세곡 창고에서도 쓸 수 있는 낡은 쇠열쇠가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조갑수는 오래된 예비 열쇠라고 둘러대려 했지만 그 열쇠의 홈에는 숯가루와 쌀겨가 함께 박혀 있었습니다. 쌀가마를 옮긴 뒤 숯가마 근처에서 사용했거나 세곡 창고와 산길 사이를 오가며 쓴 흔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열쇠고리에는 붉은 실 한 올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설현의 혼례 치마에서 나온 것인지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호랑이 앞발의 끈과 같은 계열의 천에서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갑수의 역할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창고를 열 수 있었고 쌀의 이동을 기록할 수 있었으며 장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웠습니다. 설현은 그에게 가장 좋은 희생양이었습니다. 가난한 친정, 낮은 지위, 시댁 안에서 의지할 사람 없는 며느리라는 조건은 누명을 씌우기에 너무 편했습니다. 이도겸은 조갑수의 열쇠와 장부를 따로 봉하게 했습니다. 열쇠 하나가 문을 열 듯 그 물건은 10년 전 닫혀있던 사건의 문도 열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앞발의 붉은 끈을 풀어 직접 대조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여전히 마당 가장자리에서 경계하고 있었고 누구도 함부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이도겸은 호랑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붉은 끈의 바깥쪽 섬유만 떨어진 부분에서 조금 확보하게 했습니다. 동시에 설현이 지니고 있던 혼례 치마 조각을 관하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설현은 처음에는 그 천을 내놓기 두려워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쫓겨난 밤의 부끄러운 증거이자 산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도겸은 그 천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낮은 상 위에 호랑이 끈에서 떨어진 섬유와 설현의 치마 조각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색은 세월 때문에 달랐지만 안쪽 실의 꼬임과 직조 방향은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매듭을 묶을 때 안쪽으로 접히는 방식이 설현이 직접 옷을 고칠 때 쓰던 방식과 같았습니다. 설현은 그 매듭을 보고 산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새끼 호랑이의 다리를 묶던 순간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억은 호랑이의 앞발과 관아의 낮은 상위에서 물증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2부의 핵심 반전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호랑이는 설현의 은혜를 갚기 위해 사람처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설현이 남긴 천을 몸에 지닌 채 살아남아 돌아온 증거였습니다. 허씨 부인은 여전히 설현을 도둑 며느리로 부르려 했습니다. 그녀는 10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해왔고 그 말은 집안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실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아 낮은 상 위에 놓인 쇠덫과 붉은 끈, 부러진 비녀, 창고 열쇠, 세곡 장부가 함께 놓이자 말의 힘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허씨 부인이 의지한 것은 오랜 소문이었지만 이도겸이 모은 것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나온 물건들이었습니다. 소문은 한 사람을 몰아낼 수 있었지만 물건은 오래된 거짓을 조금씩 붙들어 세웠습니다. 허씨 부인은 설현이 산길에 있었던 사실을 들어 오히려 의심을 키우려 했습니다.
쌀가마가 사라진 밤 산길을 헤맨 여인이 어찌 죄가 없겠느냐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도겸은 그 산길이 바로 쇠곡이 몰래 옮겨진 길이었다는 점을 되짚었습니다. 설현이 산길에 있었던 것은 죄의 증거가 아니라 누군가가 숨기려 한 길 위에 그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였습니다. 허씨 부인의 침묵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침묵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장부와 열쇠 앞에서 빠져나갈 말을 찾지 못하는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설현은 그 모습을 보며 10년 전 자신을 몰아붙이던 목소리가 사실은 얼마나 허술한 말 위에 서 있었는지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허술한 말이 그녀의 10년을 망가뜨렸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도겸은 붉은 끈과 홀레 치마 조각이 같은 천에서 나온 것임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현이 산속에서 새끼 호랑이를 살렸다는 기억뿐 아니라 그녀가 쫓겨난 밤 산길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설현에게 곧바로 안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소문이 번졌습니다. 쌀을 훔친 며느리라는 누명이 흔들리자 이제는 호랑이를 불러들인 불길한 여인이라는 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했고 두려워하는 일을 누군가의 죄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설현은 1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몰릴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도둑이 아니라 산짐승과 얽힌 여인이라는 이름이 붙으려 했습니다. 이도겸은 그 흐름을 막기 위해 더 분명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붉은 끈은 설현의 기억을 증명했지만 쌀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장부를 바꾸었는지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쇠곡 장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 장부는 조갑수가 관리했고 지금은 산속 숯가마 근처에 숨겨졌다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가 후반까지 보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가 여기에서 생깁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호랑이가 왜 나타났는가였고 두 번째 이유는 설현의 누명을 만든 진짜 장부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2부는 붉은 끈의 확인으로 끝나지만 설현이 다시 다른 누명에 휩싸이는 위기로 이어집니다. 설현은 10년 만에 다시 관아 마당에 섰습니다. 처음 쫓겨날 때는 강씨 집안 뒷문 밖에서 모든 말을 잃었고 지금은 수많은 시선 속에서 다시 자신의 이름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호랑이가 그녀를 따라온 것처럼 수군거렸지만 이도겸은 먼저 설현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친 바느질과 나무일의 흔적이 남은 손, 그리고 붉은 천을 오래 품고 다니며 닳아버린 손끝이 보였습니다. 그는 설현을 불길한 여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은 천을 10년 동안 버리지 못한 사람이 왜 그 천을 간직했는지 묻는 편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설현은 호랑이를 부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보라 속에서 다친 생명을 지나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선한 행동이 기이한 결과로 돌아오면 그것을 은혜보다 두려움으로 먼저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관아 마당 가장자리에는 호랑이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거리를 두고 있었고 호랑이는 사람을 향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설현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호랑이조차 조용히 있는데 사람들의 말은 더 거칠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도겸은 공개 검증 전까지 설현을 따로 몰아붙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에서 짐승보다 사람들의 소문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부의 시작은 설현의 두 번째 누명입니다. 쌀 도둑이라는 이름이 무너지자 불길한 여인이라는 이름이 그녀를 다시 묶으려 했습니다. 설현이 다시 누명을 쓰게 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려 할 때 사람들은 진실보다 더 쉬운 설명을 찾습니다. 호랑이가 관아 마당에 나타난 일은 너무 크고 두려운 일이었고 사람들은 그 이유를 장부와 열쇠에서 찾기보다 설현이라는 한 사람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강문식과 조갑수에게도 그것이 더 편했습니다. 설현이 호랑이를 불러들인 이상한 여인으로 몰리면
세곡 장부의 흐름은 다시 흐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소문이 퍼지는 속도를 보며 사건이 다시 10년 전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쌀가마와 장부보다 설현의 신분과 처지를 먼저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호랑이 발목의 끈과 쇠덕보다 설현의 과거를 먼저 들추려 했습니다. 이도겸은 그래서 물증을 더 단단히 묻기로 했습니다. 호랑이의 끈, 쇠덫의 표식, 세곡 장부의 빈칸, 창고 열쇠, 산길 수레 자국을 모두 같은 상 위에 놓아야 했습니다. 한 가지 증거만으로는 소문을 이기기 어려웠습니다. 여러 물건이 서로를 받쳐야만 오래된 말의 힘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설현은 그 과정을 보며 자신이 다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씌워진 말들이 처음으로 심판받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 번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잃는 것은 더 익숙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조갑수는 마지막 세곡 장부를 산속 숯가마 근처에 숨겼습니다. 숯가마는 늘 연기와 그을음이 남아있어 문서가 타거나 젖어도 크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장부를 숨기면 불에 탄 흔적도 순먼지로 둘러댈 수 있고 장부가 사라져도 산짐승이 어지럽힌 것으로 꾸밀 수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조갑수가 밤에 산길로 향한다는 정보를 듣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설현은 따라가고 싶어 했지만 이도겸은 그녀가 다시 위험한 소문의 중심이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설현은 그 산길을 누구보다 잘 기억했습니다. 새끼 호랑이가 덫에 걸려있던 자리, 치마가 찢긴 소나무 뿌리, 숯가루 냄새가 나는 낮은 골짜기까지 그녀의 기억은 길의 모양을 품고 있었습니다. 결국 설현의 기억은 조사에 필요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한 길과 방두석이 말한 덫의 위치, 장부의 이동 흔적이 맞물리자 조갑수가 숯가마로 향한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장부를 숨기러 간 것이 아니라 없애러 간 것이었습니다. 장부가 타면 세곡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할 방법은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강문식은 집안 창고가 도둑맞은 피해자라고 다시 주장할 수 있고 설현은 산짐승과 얽힌 이상한 여인으로 남게 됩니다. 3부의 긴장은 여기에서 높아집니다. 이번에는 사람 하나를 쫓아내는 일이 아니라 진실을 담은 마지막 종이를 태우려는 일입니다. 숯가마 주변에는 여러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 수레바퀴 자국, 그리고 호랑이의 큰 발자국이 축축한 흙 위에서 서로 겹쳐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처음에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 사람들이 다시 두려워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발자국은 공격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숯가마 주변을 맴돌다 멈춘 흔적이었고 이상하게도 장부가 숨겨진 쪽과 가까웠습니다. 호랑이가 장부를 알아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래전 자신이 덫에 걸렸던 장소, 붉은 천이 묶였던 장소, 사람의 냄새와 숯 냄새가 뒤섞였던 장소는 기억했을 수 있습니다. 짐승의 기억은 사람의 말처럼 정리되지 않지만 상처가 남긴 길은 오래 남습니다. 설현은 호랑이 발자국을 보고 10년 전 새끼 호랑이가 숲으로 사라지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다시는 그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은 호랑이는 지금 같은 산길을 다시 밟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 흔적의 귀환이었습니다. 방두석은 그 발자국을 보고 자신의 덫이 단순히 짐승을 잡기 위한 물건이 아니었음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가 덫을 놓게 했는지, 왜 그 길목이 필요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방두석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죄는 문서에만 남지 않습니다. 발자국을 보는 표정, 덫을 만지는 손, 장부가 있는 곳을 피하려는 시선에도 남습니다. 방두석은 끝내 자신의 덫이 강씨 집안 사람들의 부탁으로 놓였음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잡기 위한 덫이라고 믿고 싶어 했지만
실제로는 산길을 위험한 길로 만들고 밤수레가 오가도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 덫에 걸린 새끼 호랑이는 그들의 계산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더 계산에 없던 일은 쫓겨난 서련이 그 길을 지나가 새끼 호랑이를 살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방두석은 서련을 본 적이 있다고 기억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붉은 치마가 찢긴 채 덫 근처에 몸을 낮추고 있던 여인, 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다친 짐승의 다리를 묶던 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때 서련이 쌀가마를 훔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밀려난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생명을 붙잡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두석은 10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씨 집안과 조갑수의 영향이 두려웠고 자신이 불법 덫을 놓은 일도 드러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서련의 누명을 더 오래 살게 했습니다. 3부 후반에서 방두석의 증언은 사람을 구원하는 완전한 고백이 아니라 물증과 맞물려야 힘을 갖는 조각입니다. 이도겸은 그의 기억을 세곡장부, 쇠덫, 산길술의 자국과 함께 묶었습니다. 서련은 방두석을 용서해야 하는 자리로 몰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뒤늦은 말이 이제라도 장부의 방향을 밝혀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숯가마 옆에서 건져낸 세곡 장부는 절반쯤 그을려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검게 말렸고 몇 줄은 불에 먹혀 사라졌지만 쌀가마 이동 날짜와 강씨 집안 표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도겸은 장부를 바로 펼치지 않고 먼저 그을린 부분을 눌러 더 부서지지 않게 했습니다. 장부에는 서련이 쫓겨난 밤 강씨 집안 창고에서 관하로 가야 할 쌀가마 일부가 숯가마 쪽 임시 창고로 옮겨졌다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갑수가 쓰던 표식과 강문식의 승인 흔적이 겹쳐 있었습니다. 글자는 온전히 읽히지 않아도 장부의 흐름은 분명했습니다. 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몰래 옮겨졌습니다. 서련이 훔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세곡을 빼돌리고 그 죄를 서련에게 씌운 것입니다. 장부 곁에는 녹슨 창고 열쇠와 붉은 천 섬유가 붙어 있었습니다. 천은 조갑수가 장부 꾸러미를 묶거나 숨기는 과정에서 함께 붙은 것일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련의 치마 조각은 산속 호랑이 이야기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쌀가마 이동의 밤 산길과 숯가마, 덫과 장부가 한 흐름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이어주었습니다. 서련은 그 장부를 보며 자신이 처음으로 과거의 밤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 밤은 그녀를 쫓아낸 밤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범행이 드러나는 밤이 되었습니다. 장부는 불에 탔지만 남은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갑수는 마지막 순간까지 서련을 산짐승과 얽힌 여인으로 몰려했습니다. 호랑이가 관아에 나타난 이상 평범한 사건이 아니라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도겸은 소문을 소문으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은 상 위에 호랑이 앞발의 붉은 끈 섬유, 서련의 홀레 치마 조각, 녹슨 쇠덫, 세곡 장부 창고 열쇠, 부러진 비녀를 차례로 놓았습니다. 물건들은 모두 다른 장소에서 나왔지만 같은 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치마끈은 서련이 산길에 있었음을 보여주었고 쇠덫은 그 산길이 우연한 장소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곡 장부는 쌀가마가 그 길로 옮겨졌음을 보여주었고 창고 열쇠는 조갑수가 그 이동을 가능하게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러진 비녀는 서련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창고 문에 걸렸을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이 모든 물건이 한 상 위에 놓이자 호랑이는 더 이상 불길한 짐승이 아니라 그 밤에 살아남은 흔적이 되었습니다. 3부는 공개 검증 직전의 위기로 끝납니다. 서련을 다시 몰아가려는 소문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고 강문식과 허씨 부인은 집안의 체면을 지키려 마지막까지 버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서련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기억은 붉은 천과 장부, 덫과 열쇠,
그리고 10년 동안 살아남은 호랑이의 상처와 함께 서 있습니다. 다음 장면은 관아 마당에서 모두가 보는 공개 검증입니다. 공개 검증은 관아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낮은 나무상 위에는 홀레 치마끈, 녹슨 쇠덫, 세곡 장부, 창고 열쇠, 부러진 비녀가 놓였습니다. 마당 가장자리에는 큰 호랑이가 포졸들의 감시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포졸들은 긴장했지만 창끝을 들이밀지 않았고 호랑이도 사람을 향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호랑이를 보러 모였지만 이도겸은 모두의 시선을 물건으로 돌렸습니다. 호랑이가 왜 내려왔는지보다 그 호랑이의 발목에 왜 설현의 홀레 치마와 같은 천이 남아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먼저 부러진 비녀가 놓였습니다. 그것은 설현의 물건이 맞았지만 창고 문을 열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창고 열쇠가 놓였습니다. 그 열쇠는 조갑수의 꾸러미에서 나온 것이고 세곡 창고와 강씨 집안 창고를 모두 드나들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이어 세곡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장부에는 설현이 쫓겨난 밤 쌀가마가 정상 관아길이 아니라 숲가마 샛길로 옮겨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녹슨 쇠덫에는 같은 산길의 숲가루와 붉은 천섬유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랑이 앞발의 붉은 끈이 증거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도겸은 호랑이를 신비한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몸에 남은 상처와 천을 사람이 남긴 물증으로 보았습니다. 공개 검증의 시작은 설현의 누명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처음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설현이 간직한 홀레 치마 조각과 호랑이 앞발에 남아있던 붉은 끈의 섬유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천은 10년의 세월 때문에 색이 달랐지만 안쪽 실의 꼬임과 매듭 방향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설현은 그 매듭을 보자 산속에서 새끼 호랑이의 떨리는 다리를 붙잡고 천을 묶던 손의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설현이 산짐승을 부른 여인이 아니라 다친 생명을 살린 사람일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마당 끝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고 그 앞발의 오래된 흉터는 억울한 사람의 기억보다 더 오래 살아남은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이도겸은 천 조각의 방향을 살피게 했고 바느질을 아는 마을 여인들은 설현의 매듭 방식이 호랑이 끈의 안쪽과 같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설현이 산속에서 호랑이를 살렸다는 기억을 증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억이 세곡 장부와 같은 밤을 가리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현은 도둑질을 하러 산길에 간 것이 아니라 쫓겨난 뒤 헤매다 우연히 누군가가 숨기려 한 길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호랑이를 살렸고 그 과정에서 남긴 붉은 천이 10년 뒤 살아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호랑이가 보훈하러 왔다고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혜가 있었다면 그것은 기적처럼 말을 하는 은혜가 아니라 상처와 천 조각이 사라지지 않은 채 오래 버틴 은혜였습니다. 설현의 기억은 더 이상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세곡 장부의 진실은 강씨 집안의 말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장부에는 설현이 쫓겨난 밤 사라진 쌀가마가 집안 창고에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강씨 집안이 맡아 관아로 보내야 할 세곡 일부였다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쌀은 관아로 가지 않고 숲가마 쪽 임시 창고로 옮겨졌고 나중에 사적인 거래에 쓰인 정황도 있었습니다. 조갑수의 표식과 강문식의 확인 흔적은 같은 줄에 겹쳐 있었습니다. 강문식은 집안 재물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버티려 했지만 장부는 그가 지키려 한 것이 집안의 재물이 아니라 숨긴 이익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허씨 부인이 10년 동안 반복해온 도둑 며느리라는 말은 장부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설현이 훔쳤다는 쌀은 애초에 그녀의 손이 닿기 전에 다른 길로 움직였고 창고 문고리의 비녀는 누명을 만들기 위한 장치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녹슨 쇠덫은 그 길목을 사람들의 발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도구였고 방두석은 그 덫을 놓은 손이었습니다.
각자 따로 보면 작은 물건들이었지만 한자리에 놓이자 하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도겸은 처벌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록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서련의 이름 옆에 붙은 도둑이라는 말은 관아 고발장과 마을 소문에서 함께 지워져야 했습니다. 장부의 진실은 죄인을 가리는 데서 끝나지 않고 누명을 쓴 사람의 삶을 다시 적는 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강문식의 책임은 더 이상 집안의 사정으로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세곡을 관리하는 위치를 이용해 쌀의 흐름을 바꾸었고 조갑수는 열쇠와 장부로 그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허씨 부인은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서련을 희생양으로 삼는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방두석은 덫을 놓아 산길을 위험한 곳으로 만들었고 그 결과 다친 새끼 호랑이와 쫓겨난 서련이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 하나의 악의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익과 두려움, 침묵이 한 여인의 삶을 도둑의 이름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공개 검증에서 이도겸은 서련이 쌀을 훔쳤다는 고발이 성립하지 않음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부러진 비녀는 창고를 열 수 없었고 열쇠는 조갑수에게 있었으며 쌀가마의 이동은 세곡 장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호랑이 앞발의 붉은 천은 서련이 산길에 있었음을 보여주었지만 그 산길은 도둑질의 길이 아니라 쌀을 빼돌린 사람들이 지나간 길이었습니다. 누명이 풀리는 순간은 큰 환호로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아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10년 동안 자신들이 믿어온 말이 한 사람을 얼마나 오래 밀어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련은 그 침묵을 들으며 속이 시원해지기보다 먼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10년을 잃었고 그 10년은 어떤 판결로도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더 이상 도둑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서련은 쌀을 훔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쫓겨난 밤에도 산속에서 다친 생명을 살렸고 10년 뒤 그 흔적이 그녀의 누명을 풀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호랑이가 사람처럼 은혜를 갚았다는 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람의 죄를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살아남았습니다. 앞발에 흉터와 붉은 천을 지닌 채 10년을 버텼고 다시 그 상처의 냄새가 남아있는 관아 마당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살아남음이 서련의 기억과 만났고 이도겸의 조사를 통해 증거가 되었습니다. 서련은 호랑이에게 고마움을 느꼈지만 자신을 구한 것은 짐승만이 아니라 자신이 버리지 않은 기억과 천조각 그리고 이제야 장부를 제대로 보려 한 사람의 손이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관아 사람들은 서련의 이름을 다시 적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렸던 고발장은 정정되었고 강씨 집안 세곡 횡령은 따로 조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숙였고 일부는 여전히 불편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서련은 그들에게 용서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누명을 풀었다고 해서 상처가 곧장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붉은 치마 조각을 품속 깊이 감추는 대신 관아 낮은 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의 흔적이 아니라 억울함을 푼 증거였습니다.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소란이 가라앉자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산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포졸들은 긴장을 풀지 못했지만 이도겸은 창을 들이밀지 않게 했습니다. 호랑이는 한동안 서련이 있는 쪽을 향해 멈추어 섰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보은이라고 여겼고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여겼으며 누군가는 짐승도 기억하는 일을 사람이 잊고 살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서련은 그 뒷모습을 보며 10년 전 눈보라 속 작은 몸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자신은 갈 곳 없는 며느리였고 새끼 호랑이는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명이었습니다. 서로를 구할 힘이 충분하지 않은 둘이 잠시 같은 자리에서 버텼고
그 결과 하나의 증거가 살아남았습니다.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승천도 복수의 완성도 아니었습니다. 산의 생명이 다시 산으로 돌아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남은 발자국은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그들은 호랑이보다 자신들의 말이 더 잔인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서련은 호랑이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려준 생명이라고 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멀어지는 등에 감긴 붉은 빛이 아주 잠깐 햇빛에 드러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버려진 사람은 아니었다는 작은 확인을 얻었습니다. 며칠 뒤 서련은 홀레 치마 조각을 다시 품속 깊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조각을 관아 기록방의 낮은 상 위에 놓았습니다. 곁에는 정정된 고발장, 세곡 장부의 남은 부분, 녹슨 창고 열쇠가 함께 보관되었습니다. 그것은 서련 한 사람의 사연을 전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명을 쓴 사람의 기억도 약한 사람이 끝까지 버리지 못한 물건도 언젠가는 기록을 바로잡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서련은 강씨 집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며느리로 인정하겠다는 말이 뒤늦게 나온다 해도 그 집은 이미 그녀의 삶을 도둑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낸 곳이었습니다. 그녀가 회복해야 할 것은 그 집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도겸은 서련의 거처와 생계를 관아의 일로 정리하게 했고 세곡을 빼돌린 사람들의 기록은 따로 남기게 했습니다. 서련은 모든 것이 보상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잃은 계절과 사람들의 눈길,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밤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밤들은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설명 가능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기록방의 작은 상 위에 놓인 붉은 천은 조용히 빛을 받았습니다. 한때 홀레의 옷이었고 쫓겨난 밤에는 눈물의 조각이었으며 산속에서는 상처를 묶는 끈이었고 관아에서는 진실을 잇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 물건이 이렇게 여러 이름을 가질 수 있다면 서련의 삶도 도둑 며느리 하나로만 불릴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찢어진 치마끈은 더 이상 쫓겨난 며느리의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끈은 산짐승의 상처와 사람의 누명, 그리고 끝내 지워지지 않은 은혜를 이어준 조용한 증거로 남았습니다. 서련은 해질 무렵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남은 천 조각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멀리 산길은 붉은 노을에 잠겨 있었고 그 길 어딘가로 호랑이는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녀는 호랑이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한때 살려준 생명이 살아남았고 그 생명의 몸에 남은 흔적이 사람들의 거짓보다 오래 버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서련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강씨 집안의 사과도 그녀의 지나간 계절을 돌려주지 못했고 관아의 정정 기록도 눈보라 속에 얼어붙은 마음을 하루아침에 녹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산속에서 본 호랑이, 찢어진 치마, 눈길의 바퀴 자국, 창고 문고리에 부러진 비녀는 모두 실제였습니다. 실제였던 일을 실제였다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서련에게 돌아온 첫 회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보온담처럼 들리지만 결국 사람의 기록과 누명, 그리고 오래 살아남은 흔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이 아니라 누군가 버리지 않은 작은 천 조각처럼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 사람의 말보다 짐승의 상처에 더 오래 머뭅니다. 서련은 마지막으로 붉은 천을 낮은 함에 넣었습니다. 함을 닫는 소리는 과거를 묻는 소리가 아니라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는 조용한 약속처럼 들렸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관아 마당에 나타난 호랑이를 먼저 기억했지만 이도겸의 기록에는 서련의 이름이 먼저 남았습니다. 쫓겨난 며느리 윤서련, 누명을 쓰고도 다친 생명을 지나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10년 뒤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찾은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산길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누군가는 그 길에서 오래된 호랑이 발자국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련은 더 이상 그 발자국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쫓아온 공포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은 진실이 지나간 자리였기 때문입니다.